지난 시간에는 병자년 2월 후금의 황제 존호 진상 동참 요구와 이 때문에 촉발된 조선의 척화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로는 병자년 4월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와 여기에 참석한 조선사신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심양 고궁에 있는 숭정전의 이 사진입니다. 아마 1644년 북경이 함락되기 이전까지 역대 후금의 한과 청나라의 황제들은 이곳에 앉아서 아마 정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과 후금은 정묘호란 이후에도 세패의 수량, 조선인 포로의 세환, 호시무역, 즉 개시무역이죠. 요동에서 도망한 한인 난민의 수용, 평안도 철산 앞바다 가도에 주둔한 명군에 대한 지원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긴장과 갈등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조선이 근본적으로 명과의 군신관계, 즉 군신의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반면에 후금은 궁극적으로 명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재충돌은 불가피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충돌의 방아쇠를 격발시킨 것은 바로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병자년 가을의 주하척하 논쟁 이후에 조선은 결국 회답사 이화, 춘신사 나덕헌을 파견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적 대안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후금과의 형제관계만은 유지한다라는 게 이제 조선의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최명길의 입장이 이제 관철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조선의 의도와 달리 이 두 사신의 파견은 홍타이지의 조선 친정과 병자호란의 발발을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14년 1636년 음력 4월에 홍타이지가 드디어 청나라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아까 보았던 그 심양 고궁 교회에 있는 그 천단에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즉위식의 축하 반열에 목적은 다르지만 파견되었던 조선사신 이확하고 나덕헌이 강제로 참석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제 이 축하 반열에 참석해서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축하라는 그 배례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와중에서도 이 배례를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배례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상징적으로 후금한 홍타이지가 황제로 즉위한 것을 거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전처럼 후금 한인 홍타이지에 대한 배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황제에 즉위한 홍타이지에 대한 배례는 절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뭐가 되냐면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만몽 안의 모든 버일러와 이제 신하들, 장군들이 찬동했지만 형제국인 조선만은 동의하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대청체제의 수립 과정과 황제 즉위식에서 이렇게 비워진 한 조각에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친정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병자호란 도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보다도 인조의 배례, 즉 309고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태종은 이러한 이 이화과 나덕헌을 방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맹약 파기의 정묘 맹약 파기의 명분을 자신이 제공했다라는 것을 또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황제로서 자신의 어떤 관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제스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이제 결국 홍타이지
황제가 된 청태종의 국서를 지참을 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 국서는 이전과 달리 전례, 즉 이전의 예를 위반한 국서였기 때문에 국서였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천 황제라는 홍타이제 자칭, 그 다음 이국, 너희 나라라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비칭이죠.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금 한의 직인이 아니라, 즉 관인이 아니라 청황제의 그 새로운 인장이 이 날인된 이 국서를 지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조선과 후금의 국경 근처인 후금 땅 통원보라는 그 요새에서 진본의 국서를 폐기합니다. 아마 이 국서는 황제의 국서였기 때문에 아마 노란색 색채가 굉장히 강한 국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국서는 폐기를 하고 등사본, 이것을 새로운 종이에 적어서 등사본을 지참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당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예에 대한 감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귀국한 나덕헌과 이학에 대해서는 조선 내부에서 칭찬을 한 게 아니라 탄핵을 하기도 하고 결국 유배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변사의 반응인데요. 배려하지 않은 것은 정상을 참작할 만하지만 의리에 따라 자결하지 않은 것은 놀랍다라는 이제 반응이었던 것이죠. 아마 여기서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을 것이고요. 나덕헌과 이학의 어떤 그 목숨을 건 행동도 자신의 자유의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조선 내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조 14년 1636년 가을에 다시 주화척화 논쟁이 재개가 됩니다. 쟁점은 이러한 청에 대해서 사신을 파견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정식의 사신 명칭을 붙여서 파견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정식 사신의 명칭을 붙여서 파견을 하면 청나라의 지위와 홍타이제의 황제직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이라는 국호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화파 최명길은 전쟁의 승산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청과의 무력 충돌은 피해야 된다. 결국엔 형제 맹약을 유지하는 선에서 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자라는 게 이제 최명길의 입장이었고, 따라서 청국 황제는 아니지만 청국한이라는 명칭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변사는 역시 절충론인데요. 정식 사신은 아니더라도 여진어 역관, 급이 한층 떨어지죠. 여진어 역관을 파견을 해서 교섭은 유지를 하고 정식의 국서가 아니라 경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뭔가 청과의 교섭의 끈은 놓지 말자라는 이제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화론도 결국의 한계는 청이 끝까지 조선의 황제직의 인정을 강요한다면은 사실은 이러한 어떤 조선의 요구는 전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척화론은요, 주로 언관들, 나이가 좀 연소한 어린 언관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 기록의 하나를 보겠습니다. 인조 14년 10월의 기록인데요. 지금 비록 불행하여 큰 재앙이 당장 닥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죽음이 있을지언정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천하 후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기록을 남기고 발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논리, 또 유사한 그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척화론의 한계는 그야말로 어떤 군사적인
그 외교적인 대안의 성격은 전무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 사이에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인조는 굉장히 곤란한 이제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런 인조의 입장이 이 기록에도 잘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방어할 준비를 하고자 하면 형세가 이와 같고, 그러니까 앞 내용을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여의치 않고, 화친할 방책을 세우고자 하면 이름 있는 선비의 무리가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다. 즉 척화론을 말하는 거죠. 적은 오고야 말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인조의 발언이었습니다. 조선 사신단 이 나덕헌 이야기 귀환한 이후에 청은 대청체제의 수립을 조선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홍타이제의 황제즉위를 인정하고 자국과의 교섭에 임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러한 청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였는데요. 이런 앞서의 맥락을 고려해 보자면 정확히 말하면 조선 내의 척화론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이 병자호란은 결국 이런 조청 간의 갈등이 끝없이 폭주하다가 도달하게 된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홍타이제의 황제 즉위와 조선사신의 대응입니다. 오늘 7주차 강의에서는 홍타이제 황제 즉위를 전후하여 발생한 조청 양국의 갈등을 예실천이라는 지점에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 침공 시 청군의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